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먼 옛날 평화롭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선의 마을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 모인 이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본래 선한 존재라면 악한 행동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자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현실에서는 가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토론이 한창일 무렵 이 마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을 수확제가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밤 마을의 곡식 창고의 절반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누구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기에 누군가를 쉽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했지만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환경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곧 마을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가 좋은 질문을 했구나. 곡식 창고가 도난당한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악행으로만 볼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네. 그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필요와 절망이 깔려있을지도 모르니. 그날 이후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한 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봉사 정신이 발휘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마을을 더욱 강하고 단결하게 만들었고 맹자의 성선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선의 마을에서는 더 이상 곡식 도난 사건이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절한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맹자의 성선설을 믿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에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자오라는 이름의 소박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오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성실한 농부였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논밭이 더 비옥해지고 그의 수확물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자오는 근처 시장에서 노자의 철학을 가르치는 방랑 철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자오에게 무의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을 줄이고 자연을 따르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오는 처음에는 무의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농작물의 수확이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문득 그의 논바닥에 피어 있는 들꽃이 떠올랐습니다. 그 들꽃은 아무런 인위적인 손길 없이도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철학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자오는 조금씩 그의 일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논밭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논을 돌보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애썼으나 이제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만 논을 살펴보며 그저 땅과 하늘이 알아서 일하도록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오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비록 인위적인 노력을 줄였지만 논밭의 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졌고 수확물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모으고 어쩌면 자연에게 감사를 표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오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며 삶이 조화를 이룬 듯한 편안함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저 멀리 들판에 서 있는 오랜 나무처럼 그는 한결같은 평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자오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간단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무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관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음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오의 눈속의 진정성은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근처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줄이는 삶의 방식을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는 무의의 철학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오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곡물들은 여전히 풍성했고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제 더는 아무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의 힘을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성리학을 깊이 존경하는 한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담이었고 그는 하루하루 태계이황이 이기이원론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친구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론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담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론을 설명하지만 그저 지루한 철학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의 소중한 이론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파티에 참석하러 향하던 중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소금과 후추, 다른 하나는 화려하고 예쁜 유리병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 도담은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재치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물론 즐거움이겠지만 저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태계이왕의 이기이원론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조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유리병을 꺼내어 흔들었습니다. 이 유리병은 이를 상징합니다. 투명하고 어떤 모양이든 담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맛도 없어요. 도담은 유리병 안에 소금과 후추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금과 후추가 바로 기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죠. 기가 없으면 현실의 맛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병의 뚜껑을 닫고 잘 흔들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와 기가 만나 동화되었습니다. 이 유리병이 이룬 조합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맛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병을 통해 사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이가 현실일기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맛의 유리병을 원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도담은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파티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담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의 이론을 재미있게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담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지며 사람들 사이의 대화 주제가 되었고 그들이 스스로 이기를 어떻게 이상적이니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도담은 마을의 태계, 이황의 이기이원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도덕적이니를 바탕으로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에는 한 마을에 율곡이의 이기이원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성리학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에는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삶을 버텨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커다란 홍수가 나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학교의 교수님들은 이기이원론을 통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홍수라는 실체적으로 변하는 기의 현상 속에서의 원리를 찾아내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강당에 모여 토론을 시작했다. 첫째 교수는 말했다. 홍수라는 재난은 기의 영역이다. 홍수의 물은 물질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 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네. 그러자 가장 뛰어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는 홍수를 물리칠 수 있는 이치, 즉 물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법칙이 아닐까요? 다들 오호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의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작은 도랑을 파서 마을 근처의 개울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홍수를 모아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했고 그렇게 마을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율곡이의 이론을 철학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를 찾아내기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했고 그 철학 덕분에 다른 마을과는 다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재미난 이야기는 율곡이의 이기이원론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곤 했다.